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에 부차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가 민간인 대학살이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전혀. 예전이나 지금이나 푸틴의 이미지는 다 똑같고 그냥 러시아의 지도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지도자는 민주주의 절차로 뽑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뭘 바라거나 원하거나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알아서 할 거다 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쟁을 하든 정쟁을 안 하든 평화를 하든 안 하든 푸틴의 이미지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탓도 있을까요? 무관심이에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일상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나? 높은 대도시,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모스크바를 벗어나잖아요.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있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인지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작은 도시에서.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딱히 관심도 없고 모스크바에 어떤 사람들이 거긴 뭐 크렘린궁에 누가 앉아있고 무슨 말을 했고 딱히 막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자기 가족, 자기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지 뭔가에 모나몬 모스크바에서 모나몬 대통령실에서 누가 뭘 했는지 딱히 막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쉽다고 생각했던 러시아 문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득표율이 87%를 넘어가는데 러시아에서 선거나 득표율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절차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선거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거와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선거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밈이지만 선거를 선거라고 부르진 않아요. 푸틴 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집에 나와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의 꽃을 주고 가서 푸틴을 찬성하는 투표 용지를 이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습관처럼 생각하고 있고 뭐 6년마다 뭐 5년마다 항상 있는 행사, 뭐 축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거 투표소에 러시아 투표소에 가시면 한국에 있는 투표소랑 매우 많이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딱 가서 질서 있게 사람들이 뭐 신분증 보여주고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하고 투표함에 이제 투하하고 나가서 그냥 자기 일 보면 되는데 러시아 투표소는 축제예요. 막 계란 팔고 고기 팔고 음악하고 뭐 MC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자 여기 오시고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뭐 자 여기는 뭐 당첨되신 분들은 자 이제 우리가 로또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동차입니다. 자, 뽑아주세요. 자동차 되셨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뭔가의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세는 더욱더 길어지고 있고 또 대놓고 조작이라든가 대놓고 뭐 여러 가지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이 생각하는 선거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투표 용지 자체를 보면 뭐 푸틴 혼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명, 두 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뭐 푸틴하고 그리고 또 뭐 2번 있을 거고 뭐 3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항상 거의 유세를 안 하거든요. 러시아에서. 푸틴도 안 하고 다른
후보들이 유세를 안 해요. 유세를 해봤자 뭐 이번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싶진 않고요. 일본 푸틴을 투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그건 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매체와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한국은 그래도 개방되어 있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언론사들이 뭐 가짜 뉴스를 당연히 유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이기도 하고 팩트 체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일단 팩트 체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 공식 언론사들이 아닌 모든 언론사들이 폐지가 됐어요. 정쟁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정보라든가 또 유튜브나 또 러시아에서 가장 큰 매체는 텔레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통제가 덜 되지만 통제가 어느 정도에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매우 한정적이에요.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한국이야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다 인터넷을 쓸 수는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진 않아요. 60대 70대들은 아직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켜야 할지 뭐 유튜브가 뭘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IT의 보급률이 당연히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뭐 모스크바는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플라디보스톡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러시아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데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을 안 쓰세요. 스마트폰을 몰라요. 이게 뭔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하고 또 지금은 러시아 인터넷이 거의 막혀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뭔가를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려면 VPN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근데 VPN을 쓰려면 그것도 뭐 어떤 특정한 뭐 어플리케이션 받고 설치하고 뭐 결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특히 60대, 70대에게 훨씬 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뉴스는 그냥 TV를 켜면 바로 KBS 같은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근데 거기는 나오는 뉴스가 우리는 모든 게 너무 좋다. 정쟁이 없고 푸틴은 위대하고 러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의 선동이나 세뇌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러시아 밖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결과물이 보이거든요. 제가 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뭐 댓글이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접할 때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뭐 소위 일종의 세뇌 아니면 뭐 검열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눈에 보여요. 아주 뚜렷하게.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정보에 접근이 없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프로파간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의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근교에 있는 부차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부차가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물려서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그런 마을인데 전 세계가 이제 소름 돋을 정도로 공포 심해였어요. 민간인 대학살이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모든 게 가짜뉴스다. 거봐, 여기는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1초 후에는 시체 위치가 달라졌잖아. 아니면
이쪽의 시체가 뭐 빨간 옷에 입힌 시체인데 뭐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똑같은 시체는 뭐 파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들로 해서 프로파간다를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왜곡하거나. 민간 학살하는 게 왜 나빠? 민간들이 나쁜 사람들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왜곡을 해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제가 그 의견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정말 증거 있는 그런 입장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열정 있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싸우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팩트 체크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팩트 체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증거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화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다른 입장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서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추기기도 해요. 우리 그 사람들이랑 왜 대화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살인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유포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의 기성세대들이 아직 과거 소련 시절의 영광을 못 잊고 있나요? 네오나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상이 많죠.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원인 자체가 소련의 붕괴에 부정하는 마인드 때문이에요. 특히 기성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한 60대 이상, 70대, 80대 이 기성세대들은 아직은 이 소련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런 영광을 한꺼번에 때린 게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 기본적인 그런 혐오가 그 세대에 원청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의 푸틴은 그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좀 이렇게 영리하게, 아주 현명하게 악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푸틴이 그거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국 보수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해요. 이게 다른 나라를 싫어하는 게 러시아식 애국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기성세대에 아주 잘 울림처럼 맞춘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위대하게, 옛날처럼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해요. 기성세대에는.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20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푸틴이었고 10대였을 때 푸틴이었고 지금도 푸틴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푸틴이란 동의어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직위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직을 뭐 윤석열이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명박이 할 수도 있고 박근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명칭이 바뀌어요. 5년마다 뭐 빨리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라는 단어와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틴 총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러시아 말에서 누구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푸틴.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몰라요. 뉴스를 보면 뭐 미국에서 뭐 누가 뽑혔다, 뭐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혔다, 뭐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이고 이거는 남의 이야기고 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고가 깔려있죠. 러시아의 MZ세대와 기성세대는 푸틴에 대해서 어떤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MZ세대라든가 기성세대는 한국 사회에 적절한 거고요. 러시아에서 MZ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젊은 세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정치는 나이에 대해서 갈라지진 않아요. 나이가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부분이 교육의 수준, 그리고 해외여행 여부, 그리고 사는 동네, 이거지 나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이것 때문에 나의 정치색이 결정되진 않아요. 이거는 한국이랑 매우 다른 현상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나이로 따지는데 러시아는 나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물론 굳이 막 억지로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뭐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러시아를 비교했을 때 나이와 정치색이 무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대에 자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자랐냐, 아니면 민주화 운동 때 자랐냐, 아니면 이미 지금 현재 사회에선 자랐냐에 따라 정치색이 바뀔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크게 바뀐 데가 90년대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소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권위주의 푸틴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90년대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저 같은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뭔지 대충 알고 있고 민주주의가 왜 권위주의보다 나은지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세대예요. 가장 많은 반정부의 세력들이 나오는 세대는 저 같은 세대예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금 러시아에서. 그 이상이면 소련 세대고 그 이하면 푸틴 세대고 소련 세대와 푸틴 세대는 똑같은 세대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서 느끼는 기대, 우려, 걱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많이 드러나고 있나요? 많이 드러나진 않죠. 왜냐하면 많이 드러내면 안 되니까. 바로 감옥 가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당연히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죠.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물론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서로 매우 많이 다르게 이해를 해요.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러시아 승리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일 거예요. 끝내야 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쪽 사람들은 뭐 러시아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붙어요, 사람들이. 근데 끝내야 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공동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정쟁이라는 게 아무리 언론에서, 정부에서, 대통령 입에서 혹은 언론에서 나오는 기자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전쟁이 좋다, 전쟁이 정의롭다, 전쟁이 올바르다라는 소리가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친척을 잃고 아들들, 남편들, 뭐 형들, 오빠들 다 이제 관 안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마음일 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피로감, 뭐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진중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한국에 어떤 점이 매력이 있으셨나요? 귀화한 지 이제 거의 7년, 8년 제가 되어가고 있네요. 2016년에 귀화를 해서 이제 2025년 기준으로 거의 뭐 9년째 귀화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화하는 계기가 많았죠. 뭔가의 하나의 결정적인 건 그런 건 없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뭐 비자 문제도 있었고 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도 없는 것도 있었고 또 계속 한국에 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런 결정이었죠. 러시아는 과거 남존 여비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낮았는데 현재는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변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전 세계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물론 공산주의였다는 특징이 러시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웬만한 유럽 국가랑 비슷한 그런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사실은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가정 속에서는 여자가 항상 셌다는 게 러시아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뭐 변한 건 없고요. 가정 안에서 아마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갖고 있을 거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보수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들의 우세가 훨씬 또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이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러시아 여성들이 러시아 남성보다 한국 남성을 글쎄요, 제가 러시아 여성이 아니라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장단점이 다 있긴 해서 뭐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한국 남성들이 조금 또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신경을 쓴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남성들의 특징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약간 비폭력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러시아랑보다 이게 훨씬 또 좀 이렇게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유독 여성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적인 이유보다 역사적인 이유가 아마 더 많을 거고요. 일단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큰 대전을 두 번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남성들이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1940년대 후반 그리고 1950년대 때 러시아의 이런 성별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게 프로포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으로 투입이 돼서 예전에 남성들이 했던 작업을 직접 여성들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졌고요. 요새는 그렇다기보다 약간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들의 수명이 여성들 수명보다 훨씬 더 짧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술을 마시는 게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질병들을 앓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러시아를 비교하면, 근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도시인 모스크바, 시베리아 어느 소도시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웬만한 나라나 도시랑 비슷한 생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도 해서, 또 일자리라든가 식료품의 품질이라든가 마시는 공기의 품질이라든가 공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적인 요인을 다 판단하고 나면 남성들이 러시아에서 들보다 수명이 짧은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문화가 있나요?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가 너무 어렸을 때 와서 사실은 모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놀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온 게 케이팝 좋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다 이제 역사, 경제, 정치, 언어 다 배우고 온 사람이라서 준비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크게 놀란 문화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마음에 든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는데 그게 놀랐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로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나요? 아니 요새는 러시아도 한류의 한 대상이죠. 우리가 다 아는 듯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는 만큼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뭐 케이팝도 듣고 뭐 드라마, 영화도 다 보고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이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에 살았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한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뭐 기본적인 식료품 뭐 김치라든가 김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아무래도 대중문화죠. 예, 뭐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학과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아마 많을 거고 물론 한국학과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중에 무조건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근데 뭐 그 정도는 올라가고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확정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지금 딱 한참인 것 같아요. 전성기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러시아 문화 아이콘이 있을까요? 이거는 문화 부분으로 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럴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화가 워낙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분명한 유럽권의 문화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형적인 그런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못한 그런 문화 부분에 있을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머 코드도 너무나도 다르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시아 문학이라는 게 대중적이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죠. 너무 길기도 하고 뭐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아주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해서 또 작품들의 길이라든가 또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좀 의심이 가고요. 어떤 부분들이 딱히 막 이거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건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닮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유럽 문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스칸디나비아나 러시아가 뭐 물론 그 나라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다 모두 인간이고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뭐 잠자야 되고 뭐 그 정도 다 빼고 나면 뭔가의 문화를 노린다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이 양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한다 보다 모든 게 다르다라는 기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좀 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러시아가 유럽도 아닌 아시아도 아닌 어딘가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있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약간 아시아랑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가장 큰 부분은 인맥이고요. 유럽에서는 인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시아는 모든 게 인맥이에요. 항상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또 뭔가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인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러시아 사회에 살아남을 때.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인 중에 뭐 미국 사람이 러시아 갈 때랑 한국 사람이 러시아 갈 때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한국 사람이 러시아 사회에 적응하기에 기간이 훨씬 더 짧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게 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법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맥이라는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문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비슷하다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에 좀 논의 여지가 있긴 한데 집단주의와 대개인주의라는 프레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문화들은 개인주의 문화, 아시아는 뭐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문화권들은 집단주의 문화라고 이렇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양쪽 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개인주의도 있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그런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차이, 그리고 또 우리라는 그런 컨셉, 약간 어느 정도의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화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독특하다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곳 중에 러시아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역사 뭐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로 직종에 있는 지극히 서쪽인 러시아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 혹은 뭐 고정관념을 깨려고 제가 쓴 책이었다면 이번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은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들은 의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 길다, 읽기가 복잡하다 이런 걸 워낙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고요. 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문학에 대한 이야기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문장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언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표현들을 딱 모아서 그 명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러시아 문화가 어떤 게 있을지, 또 러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표현에 혹은 그 표현 뒤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실제로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밑에 댓글이 이제 고정 댓글에서 지극히 서쪽인 러시아나 지금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시는 분이시면 아마 이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에 대한 책들은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본 대부분 책들은 매우 어렵게 쓰여 있거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쓰여진 책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좀 이게 학문적이지 않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러시아를 잘 몰라도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이 책을 손에 드시고 읽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 번 책을 통해서 혹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마음이 가장 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혹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이 되거나 지극히 서쪽인 러시아 혹은 지극히 서쪽인 시리즈를 통해서
이 넓지 넓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조금 또 풍부해지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해졌으면 제가 제 일을 충분히 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위대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입문서, 기본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